여러분, 은퇴 후에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산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은퇴 후에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후회를 불러오고 심지어 남들과의 관계를 단번에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요. 나 사실 은퇴 자금 얼마 있어, 자식들. 요즘 속 썩여 같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의도와 전혀 다르게 부담과 불편함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랑 같지만 불쾌한 말, 푸념 같지만 은근히 도움을 요구하는 말. 한순간의 가벼운 농담이 남들에게는 이 사람하고는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7가지 치명적인 말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이 7가지만큼은 꼭 말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은퇴 자금 얼마 있어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 남들과의 대화에서 나 사실 은퇴 자금 꽤 있어 라는 말을 꺼내셨다면 그 순간부터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내 돈 자랑이 부러움이나 축하로 끝날 거라 생각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사기꾼들의 레이더망에 정확히 잡히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은퇴자는 지인들과 모임 중에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나 이번에 은퇴 자금으로 집 하나 사놓고 은행에도 좀 넣어놨어. 이 말에 모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중 한 명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 돈 좀 있네? 한번 공략해볼까? 며칠 뒤 그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어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건 이율도 낮고 손해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대세라니까요. 은퇴자는 속으로 그래, 돈을 벌어야지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지인의 추천으로 큰 돈을 투자했지만 몇 달 뒤 그 지인은 연락이 두절됐고 투자한 돈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 자랑은 단순히 사기꾼들에게만 먹잇감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지인들이나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저 사람 돈 많다더니 좀 빌려달라고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거나 부탁을 거절한 뒤 관계가 어색해지는 일은 흔히 벌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돈은 조용히 숨겨야 지킬 수 있습니다. 나 돈 있어라는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의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은퇴 후엔 돈 자랑이 아니라 조용한 관리가 진정한 지혜입니다. 돈 이야기는 입 밖에 꺼내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내 돈을 날리고 관계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동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은퇴 자금 꽤 있어. 집값도 올랐고 은행에 여유 자금도 꽤 넣어놨지.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겉으로는 잘 됐네 라며 축하했지만 속으로는 각기 다른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중 한 친구가 김 씨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요즘 좋은 투자 정보를 하나 알게 됐는데요. 그냥 은행에 돈 넣어두는 건 손해입니다. 이 투자만 하면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가 몇 배로 돌아올 거예요. 평소 돈에 대해 철저했던 김 씨도 친구의 진지한 태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은퇴 자금 중 절반을 그 친구가 추천한 투자처에 넣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이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네라며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긴 친구와 함께 투자금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된 김 씨는 큰 충격에 빠졌지만 이미 모든 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 씨가 돈을 잃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주변 친구들까지도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 자랑하더니 결국 사기당했대. 나까지 끌어들이려는 건 아니겠지? 이런 불신 속에서 김 씨는 홀로 남게 되었고 노년의 평화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은퇴자금 이야기는 절대 남들에게 꺼내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사기꾼을 끌어들이고 주변 사람들마저 떠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자랑할수록 위험해지고 숨길수록 안전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자식들 요즘 속 썩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해서 지인들에게 하소연처럼 말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애들 요즘 이렇게 속을 썩인다는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그래?
저 집안은 저렇구나라는 낙인을 찍게 됩니다. 자식은 물론이고 내 체면까지 송두리째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친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거려. 정말 속 터진다니까.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도 있지, 젊은 애들 다 그렇다고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저 집 아들은 문제 있네. 아유, 우리 애랑 비교도 안 된다. 며칠 후 그 어머니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더 과장되게 전달되었습니다. 저 집 아들은 취직도 못하고 부모한테 손 벌리면서 산다더라. 이 소문은 동네 전체에 퍼졌고 결국 아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엄마, 왜 내 얘기를 남들한테 하고 다녀요? 내가 그렇게 창피한 사람이에요?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깊은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 이야기를 남들에게 하소연하듯 꺼냈던 그 어머니는 이후 자식에게도 지인들에게도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지인들도 저 사람, 남의 험담을 쉽게 하더라며 멀리하기 시작했죠. 가족 이야기는 특히나 민감한 주제입니다. 자식의 단점이나 속상한 이야기를 남들에게 털어놓는 건 절대 득이 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엔 가족의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세요. 자식 이야기는 남의 입이 아닌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만 다뤄야 합니다. 내가 한 말이 내 가족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이 씨는 친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속을 썩여도 이렇게 썩일 수가 없어. 직장 다니던 놈이 때려치우고 요즘엔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네. 결혼도 안 하고 뭐 하는 건지 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렇지 뭐라며 대충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 이야기는 동네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이 씨 아들 취직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린다더라. 소문은 과장되기 시작해 요즘 부모 등골 빼먹는 철없는 아들이라는 이야기로 변질됐습니다. 결국 이 소문이 아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엄마, 내 사생활을 왜 친구들한테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창피한 사람인가요? 어머니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난 그냥 친구들한테 푸념한 거야. 널 흉본 게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가족이 아니라 남들 험담거리로 쓰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 나누고 싶지 않아요. 결국 아들은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매주 어머니를 찾아오던 아들이 이젠 전화조차 잘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내가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안 했어야 했는데 이젠 내 아들조차 멀어진 것 같아. 자식 이야기는 남들에게 하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물론 자식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속썩임을 주변에 떠벌리는 순간 그 말은 자식과의 관계에 치명타를 입히고 내 평판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는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도 지켜질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내 건강이 너무 안 좋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건강 이야기를 꺼내는 건 피할 수 없는 대화 주제일 겁니다. 그런데 나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만 다녀. 내 병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라는 말을 남발하면 그 순간부터 상대방은 저 사람은 너무 부담스러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친구 모임에 나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혈압이 너무 높아서 큰일이야. 심장도 안 좋고 의사가 약을 더 늘리래. 처음엔 친구들이 걱정해주며 위로했죠. 아유, 요즘 약 잘 나오니까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이 대화가 만날 때마다 반복되자 분위기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저 할머니, 만날 때마다 아프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모임이 병원 대기실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점점 모임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고 그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나를 다들 피하는 것 같아.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라며 서글퍼했죠. 건강 문제를 남발하는 말은 단순히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점점 나와의 대화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만 느껴진다고 생각하며 관계를 멀리하려 합니다. 특히 자식에게 엄마 요즘 너무 아파. 내가 병원 좀 같이 가주면 안 되겠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자식은 부모를 걱정하는 대신 내가 이걸 평생 책임져야 하나? 라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건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 이야기를 너무 자주 꺼내거나 자신을 지나치게 아픈 사람으로 포장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부담감과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내 건강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관리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짜 멋진 노년입니다. 병이 있어도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을 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네 번째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날 안 도와줘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날 안 도와주는 거야? 이 말은 내 처지를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부담과 죄책감을 떠넘기는 말로 다가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자식의 마음은 이미 멀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는 은퇴 후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자식들에게 자주 하소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희는 도와줄 생각도 안 하니? 자식들은 처음엔 부모를 걱정하며 용돈을 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병원비도 힘든데 너희는 어쩜 이리 무심하냐? 내 동생은 이만큼 줬는데 너는 왜 안 주냐? 같은 말들이 이어지자 자식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큰딸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도 가정이 있고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요. 매번 이런 말씀하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크게 상처받았지만 정작 자식들의 마음도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하소연하는 말은 부모의 힘든 처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충분히 돌보지 않는다는 비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소연은 내 감정을 털어놓는 행위일 뿐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과 지인들에게 부담스럽고 힘든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하소연보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는 의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식이나 지인들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어른다운 노년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아? 란 말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자랑거리가 줄어들면서 자식 자랑으로 대화를 시작한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들 이번에 승진했더라고. 연봉도 엄청 올랐대. 우리 딸은 애 키우면서도 박사 학위 받았어. 같은 말이 대화의 화제가 된 적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듣는 사람들의 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아버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외국계 기업으로 옮겼는데 연봉이 억대래. 진짜 내 자식이지만 대단하지 않아? 처음엔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난 후 친구들은 이렇게 수군댔습니다. 자기 자식 자랑 좀 적당히 하지. 듣는 사람 기죽이는 줄 몰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식 자랑은 듣는 사람들에게 비교의 스트레스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저 사람 아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애는 왜 이 모양이야? 라며 자신의 자녀와 비교하기 시작하죠. 결국 자랑을 들은 사람들은 관계를 점점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 만나면 또 자식 자랑만 할 텐데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자식 자랑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한 이야기가 동네나 지인 사이에서 과장되어 전달되면 자식이 직접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연봉 자랑하던데 정말 그렇게 많이 버니? 한턱 쏴야지. 라는 말로 자식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기억하세요. 내 자식의 성공은 나에겐 자랑거리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거나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 자랑은 가족끼리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계를 망치지 않으려면 자랑 대신 경청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식의 성공이 내 자랑이 되는 순간 관계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생활비가 빠듯해서 힘들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누가 알아주나? 라는 말을 자주 하신 적 있나요?
이런 하소연은 듣는 사람에게 공감보다 부담과 불편함을 안겨주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자주 하소연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가 부족해. 애들한테 돈 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정말 사는 게 힘들어. 처음엔 지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죠. 요즘 다 힘들죠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반복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저분 만나면 매번 힘들다는 얘기만 하니까 정말 피곤해. 나도 내 생활이 힘든데 그 얘기까지 들어야 하나? 결국 사람들은 모임에서 그 할머니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말 들으면 기운만 빠져.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소연은 듣는 사람에게 나를 도와달라는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자식이나 지인들은 하소연을 듣다 보면 혹시 돈을 빌려달라는 얘긴가? 아니면 뭘 요구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소연이 반복될수록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사람들은 점점 거리를 두게 되죠. 물론 은퇴 후 생활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자꾸 말로 꺼내는 건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남길 뿐입니다. 하소연 대신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긍정적인 태도와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가져옵니다. 하소연은 내 스트레스는 풀릴지 몰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은 더 무겁게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7번째는 나는 요즘 너무 외롭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요즘 너무 외롭다, 혼자 있는 게 힘들어라는 말을 남들에게 꺼내신 적 있나요? 이 한마디는 듣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해달라는 무언의 요청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한 할머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동네 친구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집에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 전화라도 자주 해줘. 아니면 잠깐이라도 얼굴 좀 보자. 처음엔 친구들이 아유, 그러게. 우리 자주 보자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반복되면서 친구들은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매번 전화를 걸어 왜 요즘 연락이 없냐? 시간 있으면 잠깐 들러줘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입장에선 할머니의 외로움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생활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응답하기가 힘들었죠. 결국 친구들은 할머니와의 관계를 점점 피하게 됐습니다. 저분은 만나면 외로움 얘기만 하니까 너무 무겁고 피곤해. 할머니는 왜 다들 나를 멀리할까? 내가 이렇게 외롭다는 데라며 더 큰 외로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남들에게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내 외로움을 상대가 해결해줘야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 관계가 멀어질 위험이 큽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만의 취미나 활동을 찾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외로움을 하소연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외로움을 달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남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으로 후원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형제, 자매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싸우고 화해하며 자랐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 생각의 차이도 커지고 감정의 골도 깊어집니다. 그런데도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형제끼리는 다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을 하다가 결국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형제, 자매가 남은 유일한 혈육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의 말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더 잘했다. 나는 너랑 달라서 혼자 해결했어. 내가 우리 가족의 문제였어 같은 말들은 듣는 순간 평생 남는 원한이 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쉽게 던진 한마디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그 말로 인해 가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과거를 들춰내며 상처를 주기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형제, 자매와 평생 원수가 되고 싶지 않다면 선 넘는 말은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형제, 자매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남은 인생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들 잘 살고 있어? 라는 말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내 자식들 요즘 잘 지내? 입니다. 단순한 안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말 한마디가 형제 간 감정을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공무원으로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고 여동생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가족 모임에서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어때? 잘 살고 있지? 그 동생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뭐 그렇지. 하지만 오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들은 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어. 큰애는 대기업 다니고 작은애는 공무원 시험 붙었지. 자식이 잘 돼야 부모도 편한데 말이야. 너도 마음 좀 편해지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그녀의 아들은 취업을 준비하며 몇 년째 고생 중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컸고 그로 인해 동생은 매일 밤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무심코 자식 자랑을 섞어가며 너는 어떤데? 라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내 속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말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왜 위험할까요? 자식 문제는 부모에게 있어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형제 사이에도 경제적, 환경적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한쪽이 너무 잘 살고 있고 다른 한쪽이 힘들다면 단순한 안부 인사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애들은 잘 나간다 같은 말을 덧붙이면 그 순간부터 자식 이야기 자체가 비교가 되어버립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는 자식 이야기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괜히 자식들 잘 지내? 라는 말을 던졌다가 상대방이 상처받고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 이야기는 자랑도 비교도 평가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유산은 어떻게 나눌 거야? 라는 부모 재산에 관한 말입니다. 노년의 형제, 자매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가 바로 부모님 유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형제에는 돈 앞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형이 가족 모임에서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은 어떻게 나누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지 않겠어? 처음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얘긴 좀 너무 빠르지 않아?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유산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나니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큰형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 앞에서 일부러 살갑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형이 지금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는 건가?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결국 형제들은 법적으로 유산을 나눴지만 감정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나는 부모님한테 더 잘했는데 왜 똑같이 나눠?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은 형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유산도 다 나눴으니까 볼일 없겠네. 유산 이야기는 꺼내는 순간 서로를 경쟁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쟤는 돈만 보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돈 문제가 얽히는 순간 형제에는 쉽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이 되면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돈이 아니라 추억과 정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돈이 개입되는 순간 가족 관계는 계약 관계처럼 변질됩니다. 유산 문제는 부모님이 알아서 정리하시도록 두고 형제끼리는 돈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산을 두고 싸우느라 형제의 연을 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럼 유산은 어떻게 나눌 거야? 한마디의 가족회의가 전쟁터로 변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삼남매는 부모님이 남긴 집과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평소에는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지만 유산 문제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돈 문제로 싸울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믿었던 막내딸은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은 부모님을 가장 오래 모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집은 당연히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부모님 곁에서 마지막까지 돌봤으니까 이 집은 내가 가져야 해. 처음에는 둘째와 막내도 어느 정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말을 이어갈수록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 대신 너희는 남은 현금을 나눠 가지면 되잖아. 막내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 대부분이 이 집이었고 현금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은 나는 집, 너희는 조금 남은 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참지 못하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부모님 남긴 돈만 받고 끝내라는 거야? 우리가 언제 형보다 덜했어? 생활비며 병원비며 엄마 간병할 때는 내가 거의 도맡았잖아. 장남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박했습니다. 아, 그거? 그래도 결국 부모님은 내 집에서 사셨잖아. 그리고 너야말로 내가 낸 병원비 다 계산해볼까?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누구를 더 예뻐했는지, 누가 더 희생했는지, 명절 때 누가 더 자주 왔는지까지 모든 것이 유산 문제와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대로 하자. 라는 말이 나오면서 형제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막내딸은 그날 이후 형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유산을 나누고 나면 형제관계도 원래대로 돌아올 줄 알았지만 더 이상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재산은 남았지만 형제에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유산을 나눈 것이 아니라 가족을 갈라놓은 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어릴 때 너한테 양보 많이 해줬잖아 라는 말입니다. 어릴 때 형제 자매 사이에서 크고 작은 희생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막내라서 항상 내가 먼저였어. 내가 형이라서 다 참고 양보했어 같은 말은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 말을 꺼내며 과거의 빚을 청산하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형제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늘 자신이 동생을 챙기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 자기 용돈을 양보했고 동생이 사고를 쳤을 때 대신 부모님께 혼나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둘 다 60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너한테 양보한 거 생각하면 너 나한테 진짜 잘해야 해. 순간 동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때부터 내 덕에 나는 손해만 봤다니까. 동생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해? 언니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아냐? 어린 시절 자신이 양보받은 것도 맞지만 그만큼 참아온 것도 많았습니다. 언니의 고집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조용히 살아야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감정이 폭발했고 서로를 향해 쌓였던 불만을 쏟아내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둘은 연락을 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희생은 그 시절로 끝내야 합니다. 과거를 들먹이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 이제 내가 나한테 잘해라라고 요구하는 순간 형제에는 빚으로 변질됩니다. 노년에는 과거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부모님은 나 덕분에 편하게 사셨지라는 말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부모님 내가 다 모셨지, 내가 제일 많이 도왔잖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온갖 불만과 억울함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계셨고 큰아들은 내가 부모님 병원비를 다 부담했다며 자신이 효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생들은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형이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부모님은 나 덕분에 편하게 사셨지라고 말하고 다니는 걸 알게 된 후 상황은 변했습니다. 둘째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형, 부모님 병원비 형이 냈다고? 내가 생활비 보탠 건 싹 무시하네?
막내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우리 엄마 아프실 때 누가 매일 가서 병간호했는데 병원비만 돈입니까? 결국 형제들은 크게 다투었고, 그럼 앞으로 부모님 요양원비 형이 전부 내세요라는 말과 함께 완전히 남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왜 위험할까요? 형제, 자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기여도가 존재합니다. 나는 돈을 냈지만 너는 시간을 냈고 다른 형제는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의 기여도를 과장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억울함을 느낍니다. 특히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 내가 가장 많은 걸 했다라는 말은 듣는 순간 상대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형제, 자매 사이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절대 내가 더 많이 희생했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께 했던 모든 노력과 희생은 조용히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형제끼리 돈 문제로 이러는 거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가족이지만 형제, 자매 사이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는 바로 돈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두고 갈등이 생기면 평생 우애 좋았던 형제도 한순간에 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형제끼리 돈 문제로 이러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모여 유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장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끼리 돈 몇 푼 때문에 얼굴 붉히는 거 아니다. 문제는 그 돈 몇 푼이 무려 몇억 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가 발끈했습니다. 형, 우리한테는 몇 푼이라도 형한테는 아니잖아. 그런데 왜 형 혼자 더 가져가? 장남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살았잖아. 난 당연히 더 받을 자격이 있지. 막내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지. 왜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해? 결국 형제들은 감정이 폭발했고 유산을 두고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형제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끼리 돈 문제로 싸우지 말자는 말은 겉으로 보기엔 듣기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마치 돈을 신경 쓰는 사람이 속 좁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을 더 화나게 만듭니다. 유산이든 빌린 돈이든 형제 사이에서 돈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노년의 형제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돈 문제를 형제로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우리 확실하게 정리하자, 서로 오해 없도록 정확하게 나누자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태도입니다. 형제관계에서 돈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막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예전에 이랬잖아라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중 하나가 너 옛날에 그랬었잖아 같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실수나 창피한 일을 끄집어내면 상대방의 기분은 순식간에 바닥을 칩니다. 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와 여동생은 나이가 들면서 각자 가정을 꾸렸고 이제는 가끔씩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 얼굴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오빠가 술을 한잔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어릴 때 기억나? 동네 운동회에서 내가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서 울면서 꼴찌로 들어왔잖아.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는데 내가 집에 가서 방문 걸어 잠그고 며칠 동안 안 나왔지. 여동생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족들까지 따라 웃으며 맞아. 그때 내 얼굴 새빨개져서 엉엉 울었지. 라며 덧붙이자 여동생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기분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라서 다들 웃고 넘겼던 일이지만 본인에게는 절대 다시 듣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 일을 또 들춰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형제, 자매 사이는 오래된 인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과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했던 시절이 있고 창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족이라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특히 과거의 부끄러운 실수나 실패를 반복해서 언급하면 형제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추억이라면 몰라도 굳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뿐입니다. 상대방이 과거를 떠올리며 이제 그만 좀 얘기해라는 표정을 짓는다면 그 순간이 바로 입을 다물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7번째는 내가 이 집안 장남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장남이나 장녀는 책임감이 크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내가 장남이니까 내 말이 맞아, 내가 큰형이니까 내가 내 의견을 따라야 해 같은 말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 형제관계는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건 형제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큰형은 만날 때마다 자신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야, 내가 장남인데 내 말이 맞지 않겠냐?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말은 형제들 사이에 불만을 쌓이게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부모님이 남긴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큰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이 집은 당연히 내가 가져야지. 동생들은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형이 장남이면 부모님 유산도 형 거야? 큰형은 당당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모시고 산 건 나잖아. 장남이니까 내 말이 맞아. 너희도 어차피 각자 살 집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생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형, 장남이면 부모님 재산 다 가져가는 법이라도 있어? 우리한테는 형 동생이지만 법원 가면 다 똑같은 상속자인데. 결국 형제들은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졌고 유산 문제로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의지했던 큰형이었지만 이제는 남보다 더한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족관계에서 서열을 내세우는 순간 형제관계는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큰형이니까 같은 말이 통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노년에는 위아래를 따질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며 형제 사이에서는 권위보다 배려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끝으로 멤버십 가입으로 후원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 나이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남는 게 뭔가? 젊었을 땐 가족을 위해,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 일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곁을 떠나고 결국 혼자가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때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삶이 비참해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남에게 의존해야 하며 외로움까지 덮쳐오면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노후는 지옥이 됩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젊을 땐 몰라도 나이 들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에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갖춰놓으면 혼자 살아도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외로움은 노인을 서서히 죽입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진짜 가장 끔찍한 것은 외로움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좋아도 혼자 남겨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고 가족도 곁에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결국 혼자 남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고 TV나 스마트폰만 보면서 시간을 때우다 보면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은 노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식욕이 줄어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결국 몸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고독사가 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년 수천 명의 노인이 아무도 모르게 홀로 세상을 떠납니다. 심지어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어서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삶, 이것이 외로움의 끝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싼 요양원을 가도 좋은 집에서 살아도 곁에 사람이 없으면 결국 외롭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친구들도 점점 세상을 떠나면서 결국 혼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를 대비할 때 반드시 외로움을 피할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미리 정리하고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 활동을 가지거나 동호회나 모임에 나가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혼자 살더라도 완전히 고립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후의 가장 끔찍한 삶은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외로워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이 조금 안 좋아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삶은 훨씬 행복해집니다. 지금 당장은 외로움이 무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외로움은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인간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삶,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삶은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돈과 건강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피할 방법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방치하면 결국 혼자가 되고 그 순간부터 삶은 무의미해집니다. 외로움을 막을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고립되지 않을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외로운 노인의 비참했던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원룸에서 82세의 김모 씨가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관리비가 몇 달째 미납되고 이웃들이 악취를 신고하면서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한때 가정을 꾸렸고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해도 결국 혼자가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화할 사람도 찾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고 가끔 시장에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는 그것마저 귀찮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점점 익숙해졌고 외로움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집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몸이 아팠지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배터리가 나가 있었고 밖에 나갈 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외로운 노인의 현실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조금 남아 있어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부터 삶은 서서히 무너지고 결국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외로움을 방치하면 결국 고독사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다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최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이 없으면 노후는 지옥이 됩니다. 노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받쳐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잘 나갔어도 돈이 없으면 노후는 끔찍한 생존 게임이 됩니다. 병원비 한 번 나갈 때마다 통장이 비어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 부담이 커집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대책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 모든 것이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가장 싼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루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간관계입니다. 돈이 없으면 주변 사람도 점점 멀어집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젊었을 때야 인간관계가 많아도 노후에는 결국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람을 결정합니다. 친구, 가족, 심지어 자식까지도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결국 돈이 없으면 철저히 고립됩니다. 노후에 가난하면 선택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남들에게 의지하며 눈치 보며 사는 것.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삶. 병원비 걱정에 아픈 몸을 방치해야 하는 삶.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는 삶.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노후입니까? 돈이 있으면 다릅니다. 병원도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집이든 요양원이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오히려 사람이 몰려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노후에는 젊었을 때처럼 다시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좀 더 미리 준비할 걸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지금 당장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상황까지 대비할 만큼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도 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편안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를 비참하게 살 것인지 당당하게 살 것인지 그 선택은 지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에는 돈을 벌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무리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진 돈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돈을 잃으면 다시 되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4가지만 반드시 지킨다면 노후 파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모든 돈을 주지 마라. 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재산을 미리 넘겨주지만 이것이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변합니다. 특히 재산을 미리 넘겨주면 자식이 결혼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자녀가 도와주고 싶어도 본인의 가정이 힘들어지면 결국 부모를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내 돈은 끝까지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본인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도와야 합니다. 결론, 노후에는 돈을 벌 수 없다. 지키는 것이 생존이다. 노후에는 돈을 잃으면 끝입니다.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남은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 무리한 투자, 사기, 과도한 지출, 무책임한 재산 이전을 하지 마십시오. 가진 돈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노후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절대 큰 돈을 투자하지 마라. 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한 방을 노리다가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코인 같은 고위험 투자에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서 이거 확실하다라며 유혹해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노후에는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번 잃으면 끝입니다. 나이 들어서 투자 실패를 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투자로 손해를 보면 남은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예금, 연금,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한 투자만 유지하십시오. 셋째, 사기당하지 마라. 입니다.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기입니다. 고령층을 노린 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유사투자 사기, 다단계 등 돈을 벌어줄게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친척, 친구라고 해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이 돈을 잃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람을 믿어도 돈은 믿지 마십시오. 노후에는 돈이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돈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기 범죄는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넷째,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라. 입니다. 노후에는 고정 지출이 줄어들수록 생활이 편해집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큰 돈이 나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보험료, 카드값, 자동차 유지비 같은 것들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최소한의 생활비로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들 수 있기 때문에 고정비가 많으면 금방 돈이 바닥납니다. 노후에는 단순하고 검소한 생활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럼 돈이 없는 노인의 고단한 인생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고시원. 방 안에는 낡은 전기장판과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입니다. 76세의 이모 씨는 이곳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한때는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꾸렸고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수입이 끊기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집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실패와 병원비로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남은 것은 작은 연금뿐이지만 월 60만 원으로는 월세조차 내기 벅찹니다. 결국 그는 좁고 습한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생활은 더욱 비참합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가장 싼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나눠 먹으며 버팁니다. 건강도 엉망입니다. 무릎 관절이 나빠 병원에 가야 하지만 진료비가 없어 진통제로 버팁니다. 돈이 없으니 교통비를 아끼려고 병원까지 1시간 넘게 걸어갑니다. 더 큰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피합니다. 몇 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도 힘들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겨울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난방비가 없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추위를 버팁니다. 밤에는 몸이 얼어붙을 것 같지만 전기세 걱정에 마음대로 온도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그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돈이 없는 노인의 현실입니다. 한때는 평범한 가장이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돈이 없으면 이렇게 처참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결국 돈이 없으면 몸도 마음도 인간관계도 모두 무너집니다. 노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노후는 지옥이 됩니다. 세 번째,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으로 병원비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건강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결국 자신의 삶을 통째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아파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질병도 치명적입니다.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병원에 눕는 순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몸이 불편해지면 자유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밥을 차려 먹을 수 없는 삶,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는 삶. 이런 현실이 다가오면 자존심도 존엄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결국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데 누가 끝까지 돌봐줄까요? 자식도 친척도 친구도 결국 자기 인생이 바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행복할까요? 몸이 불편한 순간부터 내 삶의 결정권은 사라집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고독사입니다.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가 발견해 줄 때까지 방 안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매년 수천 명이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몸이 불편해도 움직일 수 없으면 그 순간부터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면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이 건강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잡습니다. 누구도 병약한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모임에서도 중심이 되고 노후에도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바꾸고 건강검진을 챙겨야 합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리를 하지 않아서 나빠지는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무의미하고 사람도 떠나고 결국 노후는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데 있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망가지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노후를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건강을 잃은 노인의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77세의 박모 씨는 한때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병원 갈 일도 없었고 나이 들어서도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70세가 넘어서부터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고 지냈고 가끔 숨이 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한쪽 마비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밥조차 먹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오지 않았고 결국 그는 요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비참했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고 정해진 시간에 주는 밥을 먹으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존엄성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몸을 씻는 것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밤마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만 유지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을 잃은 노인의 현실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도 가족도 자존심도 다 소용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순간부터 삶은 자신이 아닌 남들의 손에 맡겨집니다.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노후를 원하십니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늙어서 혼자 사는 게 무서웠던 김할머니. 결국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살 순 없지. 김할머니는 남편의 다정한 말에 속았습니다. 남은 인생 함께 의지하며 살아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돌변했습니다. 생활비는커녕 김할머니의 돈까지 탐냈고 자식 문제로 끝없는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노후의 평온한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더 끔찍해졌습니다. 늙어서 재혼? 행복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노년의 재혼은 잘못된 선택이 되면 평생 쌓아온 인생을 한순간에 망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더 고통스러운 나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외롭다고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노년이 지옥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김할머니는 67세였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지 3년. 처음엔 홀가분했다.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이 나이에 누굴 또 만나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현실은 점점 그녀를 무너뜨렸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바빴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었다. 밥을 차려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었다. TV를 보다 문득 거실을 둘러보면 집안은 고요하고 그 정막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에 화장실을 가려다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지러웠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벽을 붙잡았다. 간신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이대로 쓰러졌다면 전화할 사람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다. 그대로 몇 시간 아니 며칠 동안 방치되었을 수도 있다. 그 순간부터 김할머니의 머릿속엔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혼자 늙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건 어리석은 착각이었다. 아프면 혼자 감당해야 했고 쓰러지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늙어서 혼자 산다는 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점점 커질 무렵 한 남자가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김할머니가 그 남자 박 씨를 만난 건 지인의 소개였다. 70세,
몇 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된 남자였다. 둘이 나이도 비슷하니 친구처럼 지내봐요. 지인은 그렇게 말했다.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박 씨는 놀랍도록 다정한 사람이었다. 김 여사님,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녀의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다. 그 이후로 박 씨는 가끔 안부 전화를 했다. 밥은 잘 챙겨 드세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죠. 김할머니는 그 말에 공감했다. 그도 혼자 살며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박 씨가 조용히 내뱉은 말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거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나도 이제 누군가와 의지하며 살고 싶다. 그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재혼을 고민했다.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더 이상 혼자일 필요 없겠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선택이 평온했던 그녀의 노후를 지옥으로 끌고 갈 줄은. 3편 재혼을 결심한 김할머니,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박 씨는 계속해서 다정했다. 김할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약을 사서 집 앞까지 가져다 주었고 시장에서 만나면 늘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다. 무엇보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 오랜만에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보다 같이 대화를 하면서 먹는 밥이 훨씬 맛있었다. 여사님, 저희 나이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저만 믿으세요. 함께 잘 살아봅시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다. 그리고 어느 날 박 씨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다. 우리 이제 남남처럼 지내지 말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할머니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겠지? 박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 나이에 혼자 살면 너무 외롭잖아요. 함께하면 힘들 일도 줄고 서로 돌봐주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김할머니는 흔들렸다.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혼자가 되는 것보다야 누군가 곁에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래요, 박 선생님. 우리 함께 삽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재혼을 결심했다. 김할머니는 생각했다. 이제 외롭지 않겠지. 이제는 나를 챙겨줄 사람이 생겼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선택이 그녀를 지옥의 문으로 데려갈 거라는 걸. 결혼 첫날 박 씨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 외로울 일 없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김할머니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겼구나. 하지만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다. 여보, 이번에 생활비가 좀 부족한데 30만 원만 빌려줘요. 다음 달에 줄게. 김할머니는 별 생각 없이 돈을 건넸다. 부부 사이에 이 정도야 문제될 것 없지.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다. 한 달 후 다시 같은 말을 했다. 이번엔 50만 원만 도와줘요. 곧 갚을게.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금액은 점점 커졌다. 내가 좀 투자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김할머니는 순간 당황했다. 아니, 무슨 투자요?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자 박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니, 부부끼리 돈 문제도 못 도와줘? 내가 당신 돈 훔쳐가기라도 했어? 그 순간 김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사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그뿐만이 아니었다. 박 씨의 자식들까지 문제였다. 어느 날 박 씨의 아들이 찾아왔다. 아버지, 요즘 좀 힘들어요.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김할머니는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박 씨였다. 자연스럽게 김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좀 도와주자. 그래도 내 자식인데 외면할 수 없잖아. 아니, 내 자식도 아닌데 왜 내가? 김할머니는 입이 쏙 다물어졌다. 하지만 자식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마지못해 돈을 내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김할머니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내가 재혼한 건 남편이지
그의 가족을 떠하는 게 아니잖아. 다음 날 조심스럽게 박 씨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좋겠어요. 돈 문제는 서로 신경 쓰지 말고요. 그러자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부부가 돈을 따로 쓰자고? 당신 혹시 나한테 돈 뜯길까봐 그러는 거야? 김할머니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돈 보고 결혼했냐고? 그의 눈빛이 변했다. 이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낯선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다. 그 순간 김할머니는 깨달았다. 나는 지금 아주 큰 실수를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렸다. 결혼 후 박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건 돈 문제만이 아니었다. 이번엔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쳤다. 어느 날 김할머니는 평소처럼 집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박 선생님 딸이에요. 김할머니는 순간 당황했다.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반갑지? 그녀가 들어오기도 전에 박 씨가 벌써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다. 아이고, 우리 딸 왔어? 어서 와.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 그리고 그날부터 김할머니의 집은 시댁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시댁 밥상까지 차리게 하다. 박 씨의 딸은 자주 들렀다. 처음엔 가끔 오는가 싶더니 나중엔 주말마다 나타났다. 올 때마다 아버지 뭐 먹을 거 없어요? 하더니 김할머니가 밥을 차려주면 역시 어머님 손맛은 최고예요 라며 싹싹 긁어 먹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다. 박 씨의 아들도 손주들도 하나둘씩 등장했다. 어느 날 김할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박 씨가 슬쩍 말을 꺼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아들 네 가족이 오기로 했어. 응? 갑자기? 애들도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손주들도 보고 싶다며. 그리고 주말이 되자 박 씨의 아들 부부, 손주들까지 총 출동했다. 그들이 집에 오자마자 거실이 난장판이 됐다. 손주는 뛰어다니고 박 씨 아들은 소파에 드러누웠다. 그러더니 대뜸 말했다. 어머니, 아이들 좀 봐주세요. 저희는 잠깐 쉴게요. 김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잠깐 쉬는 거겠지? 하지만 그들은 밤까지 눌러 앉았다. 저녁까지 얻어먹고 아이들은 방을 온통 어질러 놨다. 설거지는 김할머니 차지였다. 그날 밤 박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너무 북적거리는 건 힘들어. 그러자 박 씨가 발끈했다. 아니, 내 자식들 오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편히 쉬고 싶잖아. 당신 혹시 내 가족 싫어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난 당신 가족도 다 받아줬잖아. 김할머니는 순간 어이가 없었다. 받아주긴 뭘 받아줘? 내 가족은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날 이후 박 씨의 가족들은 눈치도 없이 더 자주 찾아왔다. 김할머니는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주인이 아니라 그냥 시댁의 하녀가 된 거다. 이제 와서 그만두고 싶어도 이미 너무 깊숙이 얽혀버렸다. 김할머니의 삶은 점점 지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김할머니는 시댁이 들락거리는 문제도 힘들었지만 더 큰 문제가 곧 터졌다. 어느 날 저녁 박 씨가 뜬금없이 말했다. 여보, 우리 집 문서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어때? 김할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이제 부부가 됐으니 집도 공동으로 하면 좋잖아. 그래야 서로 믿고 살지. 순간 김할머니의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다. 이제 와서 내 집을 공동명의로 하자고? 이 집은 김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살던 곳으로 평생을 일하며 힘들게 마련한 곳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박 씨가 자기 이름을 올리겠다고? 여보, 이 집은 내 평생의 전 재산이에요. 공동명의는 좀 어렵겠어요. 그러자 박 씨가 얼굴을 구기더니 곧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부부끼리 이 정도도 못해? 그게 아니라 이건 내 남편과 함께 지켜온 집이고 난 이걸 지키고 싶어요. 그러자 박 씨가 비웃듯 말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당신 남편이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결국 당신은 나를 못 믿는 거네. 박 씨는 화를 내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김할머니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 사람이 진짜 날 사랑한 게 맞았을까? 아니면 내 재산이 필요했던 걸까? 그날 이후 박 씨는 김할머니에게 은근히 눈치를 주기 시작했다. 부부 사이에 이 정도도 못 나누면 우리는 진짜 가족이 아닌 거지.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 우리 부부 맞나? 점점 압박이 심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박 씨는 또 다른 패를 꺼냈다. 당신이 공동명의를 안 해주니까 내가 너무 자식들한테 미안하잖아.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식들도 내가 여기 살면서 자기들 몫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더라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뭐라도 남겨줘야 하지 않겠어? 이제는 자식들까지 끌어들이는 건가? 김할머니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건 내 집인데 왜 당신 자식들 몫까지 신경 써야 하죠? 그러자 박 씨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당신 진짜 너무하네. 난 당신 가족도 다 받아줬는데. 김할머니는 속이 뒤집힐 것 같았다. 도대체 내 가족이 뭘 받아줬다는 거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박 씨는 처음부터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했던 거다. 사랑? 위로? 그건 다 핑계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김할머니는 깨달았다. 이대로 가면 나는 결국 내 집까지 잃게 될 거야.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이 결혼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끊어낼 것인가. 그 순간 김할머니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김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살다간 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거야. 남편 박 씨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집과 돈을 요구했다. 처음엔 공동명의를 원하더니 이제는 아예 집을 팔아서 작은 곳으로 가고 남는 돈은 나눠 갖자는 말까지 했다. 이제 우리 나이엔 큰 집 필요 없잖아. 집 팔아서 같이 노후를 편하게 살자고. 이제는 집까지 팔자고. 김할머니는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걸까? 그러나 김할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박 씨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다정한 말도 없었다. 오히려 무시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 폭언까지 하기 시작했다. 당신 진짜 너무한 여자야. 이렇게 각박하게 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네. 나 같으면 부부를 이렇게 안 대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박 씨가 김할머니 몰래 집문서를 뒤지는 걸 발견한 것이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박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 아, 그냥 한번 본 거지. 당신 너무 예민해. 그 순간 김할머니는 확신했다. 이 사람 정말로 내 재산을 노리는구나. 그날 밤 김할머니는 처음으로 용기를 냈다. 이 결혼을 끝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김할머니는 침착하게 박 씨에게 말했다. 우리 여기서 끝냅시다. 더는 못 살겠어요. 박 씨는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화를 냈다. 뭐? 이혼?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남은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박 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그래? 좋아. 그럼 나갈 때 위자료 줘. 부부로 지낸 시간도 있는데 그냥 나가라고? 김할머니는 어이가 없었다.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겠지. 내가 당신한테 돈 쓴 게 얼만데? 그러자 박 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법대로 하든가. 근데 당신 이혼하면 뭐 할 건데? 늙어서 혼자 살 자신 있어? 그 순간 김할머니는 깨달았다. 박 씨가 처음부터 노렸던 건 내 돈이었고 이제 와서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혼자 살 자신 있어요. 차라리 혼자가 100배 낫겠네요. 그렇게 김할머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삶을 위해 이혼 소송을 걸었다. 이혼 과정은 쉽지 않았다. 박 씨는 끝까지 돈을 요구했고 재산을 나누자고 우겼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단호했다. 결국 몇 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김할머니는 집도 돈도 지켜냈다. 이혼 후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돈을 빼앗길 걱정도 없었다. 결혼했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었다. 오히려 잘못된 결혼이 더 큰 지옥을 만든다. 그녀는 깨달았다. 혼자 사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었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었다.
이제 김할머니는 자신의 돈과 삶을 지키며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잘못된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었다. 끝으로 멤버십 가입으로 후원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